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께도 대체 왜 죽을 부으셨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는 미세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오래된 주택의 복도에는 어둠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 끝에 자리한 주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형광등의 낮고 가라앉은 빛 아래 어머님은 한 손으로 큰 냄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죽을 젓고 있었다. 나무 주걱이 냄비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의 고요를 조금씩 긁어냈다. 죽은 아직 덜 퍼진 듯 묵직했고 어머님의 손목은 오래된 통증을 참고 있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주방 한쪽 벽에는 약봉지가 모여 있었고 남편의 복용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의 하루는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났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려 들었다. 주방 선반에는 아끼고 아끼다가 오래되어 빛이 바랜 그릇들만 남아 있었다. 반면 같은 집 다른 방에는 수십억짜리 미술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 집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대비는 주방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어머님은 죽을 한 번 더 저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애써 삼킨 채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오랜 세월 속에서 익숙해진 표정이었다. 마음속에서는 말 한 줄이 빈속을 긁듯 반복해서 떠올랐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 숨 좀 쉬고 살 텐데. 어머님은 문득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에 몸을 굳혔다. 그 코골이 소리는 이 집을 지배하는 소리 같았다. 한 세대의 억압, 돈을 움켜쥐던 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그의 말투, 아들을 향한 끝없는 기대와 질책까지 모든 기억이 그 코골이에 담겨 있는 듯했다. 어머님은 나무 주걱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주방의 테이블에는 오래된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 위에는 얇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전기요금 낼 것, 병원 결제 필요, 아들 통장 잔고 확인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집안 살림을 꾸리며 메모로 버텨온 어머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메모들 어디에도 남편의 돈은 포함된 적이 없었다. 수천억을 굴리는 사람이면서도 생활비 한 장은 인색할 만큼 쥐어짜며 살게 했던 남편. 어머님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살짝 떨렸다. 냄비 속 죽은 서서히 걸쭉해지고 있었다. 어머님은 다시 주걱을 들었다. 주걱을 움직이는 손끝이 마치 무언가를 견뎌내는 듯 결의와 체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길이 주방 창가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에 스쳤다. 젊었던 시절, 풋풋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사진 속의 남자가 아니었고 아들은 더 이상 웃는 얼굴로 살 수 없었다. 어머님은 냄비의 불을 아주 조금 줄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게 놔둘 수가 없어. 죽이 다시 부르르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퍼져갔다. 새벽의 공기와 뒤섞여 흐르는 그 뜨거운 김 속에서 어머님의 눈빛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주방에서 오늘 밤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방의 공기는 뜨거운 죽 냄새와 함께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은 잠시 주걱을 들어올린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방금 전 떠오른 생각이 그녀의 손과 호흡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든 듯한 순간이었다.
주걱 끝에서 죽 한 덩이가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어머님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창문 밖 새벽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고 먼 동네 아파트들의 희미한 불빛만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의 무게인지.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어머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래된 집의 벽을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콧골이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 소리는 밤마다, 낮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습관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소리가 어머님의 가슴을 때리는 방식이 마치 오래 묵힌 진실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듯 불편하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 한 번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 숨 좀 쉬고 살 텐데. 이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틀어막혀 있던 한숨 같은 문장. 그러나 그 한 줄이 어머님에게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모성의 무게가 뒤섞인 가장 솔직한 진심이었다.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아버지 앞에서는 숨을 죽이며 살았다. 성공하고 싶어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늘 남편의 딱딱한 말 한마디가 아들의 꿈을 꺾어버렸다. 너는 아직 멀었어. 돈을 왜 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아들의 어깨를 평생 짓눌렀고 아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수없이 가슴을 쥐어뜯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아들의 눈빛 속에 숨은 절망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은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었다. 가난해서 아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었다.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하는 삶. 그 모순된 현실이 어머님을 조금씩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주방 한켠에는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서랍장 한 개가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 남편의 비상금과 계좌 목록이 있다는 걸 어머님은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가장의 권리라며 악착같이 지켜왔다. 아들에게 돈을 주기는커녕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달라는 말이 나오면 화를 내며 서랍을 잠가버리곤 했다. 어머님은 그 서랍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죽이 끓는 냄비로 시선을 옮겼다. 수증기가 한층 더 뜨겁게 올라왔다. 그 수증기 너머에서 아들의 지친 표정과 떨어진 어깨가 겹쳐 보였다. 그 순간 어머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울음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 절망의 무게가 흘러나온 지친 영혼의 독백이었다. 어머님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새벽빛은 서서히 커지고 있었고 냄비 속 죽은 곳 완성될 것처럼 부드럽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천천히 죽주걱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복도 쪽으로 발을 옮겼다. 주방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끌어당기듯 흔들렸다. 새벽의 적막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숨을 억누르는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집 자체가 어떤 일을 눈치채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남편의 방 문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졌다. 문 앞에 다가선 어머님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방문을 열기 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다. 단순히 남편의 비위를 맞추거나 짜증을 무시하며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응축되어 온 어떤 감정이 문을 여는 순간 함께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문을 천천히 밀자 남편의 방이 어두운 실루엣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값비싼 가구들이 묵직한 존재감으로 서 있었고 벽면에는 남편이 쌓아온 업적을 상징하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 그리고 고급 액자로 장식된 미술 작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가족 사진은 없었다. 그 사실이 어머님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침대 위에서는 고급스러운 실크 파자마를 입은 남편이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늘 절제된 생활을 고집했고 하루에 위스키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절제는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의 절제는 오로지 돈과 자기 자신에게만 쓰였다. 어머님은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얼굴은 평소보다 평온해 보였지만 세상을 향해 쥐고 있던 권력과 고집, 그리고 욕심이 그의 미간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아들과 아내를 조여온 그 힘의 흔적이었다.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가볍게 흔들자 남편은 눈을 뜨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밤에 왜 깨워? 그의 목소리는 잠결임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곧 이어지는 말. 너 돈 얘기야? 아니면 아들 타령? 내가 왜 그 애한테 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머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이불을 걷어내며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수십억짜리 예술품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왕처럼 행동했고 가족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그는 실크 파자마 소매를 정리하고 천천히 슬리퍼를 신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뭔데? 말해. 귀찮게 하지 말고. 거친 숨이 아니라 차갑고 권위적인 어조. 어머님은 등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복도로 나오며 방 안의 조명을 자동으로 꺼지게 했고 고급 자동 조명 시스템이 남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가 어머님의 뒤를 천천히 따라붙었다. 부자의 집, 고급스러운 장식품, 최신식 시스템, 넓은 거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가족이 살지 않는 집 같은 허전함과 차가움이 가득했다. 남편이 주방 문턱을 넘어서자 끓고 있는 죽 냄새가 공기를 타고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늘이 어떤 결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무거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은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며 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단단하고 차가운 그 소리는 이 집의 주인처럼 군림해온 남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머님은 앞서 걸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는 무언가 오래된 결심이 얇은 조각처럼 스며 있었다. 복도 끝에서 주방의 희미한 불빛이 어머님과 남편을 맞이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던 작은 등은 은색 주방 기구들을 차갑게 반짝이게 만들었다.
고급스러운 주방이라기보다는 새벽에 홀로 기다리는 전쟁터 같았다. 어머님은 문턱을 넘으며 주방 중앙에 놓인 큰 냄비를 바라봤다. 죽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수증기가 천천히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새벽의 정적을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다. 남편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몇 시인데 죽이야? 또 아들 밥상 차리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그 말에는 조롱과 경계, 그리고 습관처럼 입에 붙은 멸시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남편은 퉁명스럽게 의자 하나를 끌어당기며 앉으려다 다시금 일어나 죽 냄새를 맡았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누가 먹겠단 건데? 그의 태도는 늘 그랬듯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고집이 선명했다. 주방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다. 죽이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습기는 남편과 어머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막처럼 서 있었다. 어머님은 천천히 남편을 향해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익숙한 오만함으로 굳어 있었다. 실크 파자마는 최고급이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였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머님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남편은 불편한 듯 찡그리며 말했다. 왜 그렇게 봐? 뭐 할 말 있어? 늘 그래왔듯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의 어머님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말없이 남편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묘한 공기를 남편도 느낀 것인지 그는 잠시 주방을 둘러보았다. 넓은 집 어디에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흔적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기분대로 움직이며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듯 행동할 뿐이었다. 그때 죽냄비가 갑자기 한번 크게 부르르 끓어오르며 수증기를 터뜨렸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조심 좀 하지. 이 시간에 왜 이 난리야? 그 말에 어머님의 손끝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잃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다가오며 냄비를 내려다봤다. 아침도 아니고 밤중에 왜 죽을 끓여? 아들 주려고? 또 돈 얘기하려고? 어유 미련 좀 버려. 그 말이 끝난 순간 어머님의 눈가가 천천히 흔들렸다. 죽는다는 표현도 욕설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베어냈다. 주방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서로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다시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으려 했지만 그가 알지 못한 채 어머님의 눈빛 속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남편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으려는 순간 주방의 공기는 갑작스레 더 뜨거워진 듯했다. 끓는 죽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공중에서 흔들리며 두 사람 사이를 흐렸다. 어머님은 냄비 옆에 서서 손끝을 가볍게 떨며 가스레인지의 불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죽은 이제 완전히 퍼져 있었다. 걸쭉한 온기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남편이 갑자기 툭 내뱉었다. 아침이나 되면 이런 거 하지. 왜 새벽에 이 난리냐고? 아들 놈 좀 그만 들먹여. 다 큰 놈이잖아. 그 말은 언젠가부터 남편의 습관이 되었고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늘 어머님이었다. 아들. 평생 아버지에게 짓눌려 살던 아들. 한 번이라도 칭찬받아 본 적 없는 아들.
사업한다고 하면 내 주제를 알아라는 날선 말만 돌아오던 아들. 어머님이 그 아들의 굽은 어깨를 떠올리는 사이 남편은 느릿하지만 무겁게 주방을 가로질러 냄비 쪽으로 걸어왔다. 냄비 위에서 죽이 보글하고 터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다. 남편은 냄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냐니까. 누가 먹겠다고? 아들 갖다 줄 생각은 하지도 마. 어머님의 눈빛이 그 말에 약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를 섞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망가뜨릴 것만 같았다. 어머님의 입술이 잠시 달싹였지만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한번 냄비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에휴, 내가 직접 봐야겠다. 또 쓸데없이 가스비 낭비한 거 아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아당기듯 건드렸다. 냄비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장면을 본 어머님의 시선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어머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겹쳐졌다. 무당집에서 들었던 말. 남편이 아들 앞길을 다 막고 있어. 욕심 때문에 네 아들 죽어. 절친이 말하던 아들의 어두운 표정.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던 남편의 손.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넌 못한다라고 말하던 차가운 음성.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어머님의 가슴을 압박했다. 남편은 냄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발이 가볍게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수증기 때문인지 혹은 남편이 파자마 슬리퍼를 제대로 신지 못했기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은 누구도 몰랐다. 남편이 중심을 잃으며 앞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이 그 기울어진 몸을 아주 작은 힘으로 밀었다고도 혹은 밀려났다고도 어쩌면 우연히 접촉했을 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남편의 어깨가 스치는 소리, 냄비가 흔들리며 철판을 긁는 금소금, 그리고 바로 뒤이어 들린 뜨거운 죽이 넘치며 후두둑하고 튀는 날카로운 소리. 죽은 한순간에 남편의 상반신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뜨거운 죽이 튀며 공기 중에 퍼졌고 남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졌다. 뜨거! 비명은 주방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처럼 울렸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의자가 옆으로 넘어가 주방 바닥에 크게 흔들렸다. 죽이 튄 흔적이 바닥, 벽, 테이블 다리까지 고르게 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끓던 죽은 지금은 공포와 혼란의 상징처럼 식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숨소리는 급격히 가빠졌고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실크 파자마 위로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남편의 무력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의 몸이 툭 하고 긴장감을 잃었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손이 천천히 풀리며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육안으로 보였다. 어머님은 여전히 냄비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얼음처럼 굳어버린 시선, 텅 비어버린 표정. 그 순간 죽이 끓던 불 위에 이 집의 오랜 세월과 감정들이 함께 식어가는 듯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뒤 주방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뜨거운 죽이 튀던 소리, 금속이 울리던 소리, 남편의 비명이 뒤섞여 공기를 흔들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끝나자 주방엔 묵직하고도 깊은 침묵만 내려앉았다. 어머님은 냄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그녀 자신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숨은 점점 가늘어져 갔다. 온몸은 죽과 화상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손은
마지막을 붙잡듯 허공을 향해 떨렸다. 어머님의 시선은 그 손끝을 바라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공포일 수도 후회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주방에 떨어져 있는 죽의 자국들과 넘어진 의자가 어지럽게 시야를 뒤덮을 뿐이었다. 쾅! 집안에 울리는 소리는 이내 현실로 어머님을 끌어당겼다. 남편의 몸이 다시 한번 경련하듯 움직이며 바닥을 쳤고 그 소리는 어머님의 심장까지 강하게 때렸다. 그제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고장난 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119, 119.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았다. 몇 번이나 손에서 미끄러졌고 디지털 버튼을 누르는 지문이 몇 번이나 빗나갔다. 하지만 결국 연결음이 울렸고 그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넘어졌어요. 뜨거운 죽을 아숨을 제발 빨리 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뒤였다. 빨간 조끼를 입은 2명의 대원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남편의 상태를 보고 표정을 굳히더니 신속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으로 옮겼다. 움직일 때 남편의 입에서 미약한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의식은 이미 희미한 안개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님은 현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원들은 어떻게 넘어졌는지, 화상은 어떻게 입은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문장은 끊겼다.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제가. 그만. 말은 흐려져 끝을 맺지 못했다. 구급차 안으로 남편을 실어 넣을 때 어머님은 차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사이렌 소리가 켜지기 전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화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얼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약한 표정. 이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멀어졌다. 어머님은 차가 붉은 불빛을 남긴 채 골목 끝으로 사라지기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더 넓고 더 텅 비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한 뒤 남편은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회복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표정들은 어둡기만 했다. 어머님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손을 맞잡았다. 손가락 위에 죽이 조금 묻어 있었고 그 자국을 바라보니 가슴이 조여드는 듯 아파왔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복도에서 밤을 지새운 듯한 피로 속에서 의사들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충격과 열상으로 장기가 크게 손상됐어요. 가족분이 오실 수 있나요? 아들은 멀리 출장 중이었다. 급하게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남편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심박수는 불안정했고 몸은 점점 더 식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다시 찾아올 무렵 병원 내부 방송과는 다른 조용한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어머님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가족분 죄송합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어머님의 시야가 흔들렸다. 주위의 소음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고 깊은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아 벽을 잡았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감정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던 어떤 마지막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병실 바깥 복도에는 새벽빛이 천천히 흘러들고 있었다. 어머님은 희미하게 퍼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삼켰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 이 집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째 되는 저녁,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장에서 다시 빈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마치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고여 있었다. 어머님은 아직도 손등과 팔꿈치에 남은 죽 자국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한 채 덜덜 피곤한 몸으로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방에는 죽 냄비가 치워진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자리는 평소보다 더 넓게 느껴졌고 그 넓이만큼 어머님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듯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며느리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슬픔의 표현인지 다른 감정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와 싱크대 아래로 손을 뻗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꺼낸 것은 작은 검은색 장치, 평범한 휴대용 녹음기였다. 어머님의 눈이 경미하게 흔들렸다. 그게 뭐니?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주방에 이걸 두었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녹음기를 쥔 며느리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어머님은 며느리의 시선을 읽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절 욕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녹음해 둔 거예요. 어머님 서운하셨을까 봐 직접 확인하려고.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화도 두려움도 묘하게 섞여 있었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때때로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오해, 그리고 서로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하는 탓에 생겨난 거리감. 하지만 녹음기까지 숨겨둘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뭐가 녹음됐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약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며느리는 녹음기의 전원을 켰다. 프리부트 음이 짧게 울린 뒤 며칠 전 새벽의 주방 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리컵을 옮기는 소리, 냄비에서 죽이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의 약한 진동, 어머님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숨소리. 어머님은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올까 두려웠다. 남편에게 한 말들,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조각들.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이 장치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의 손끝을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녹음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재생됐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 살 텐데. 어머님은 순간적으로 의자 등받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 짧은 문장이 주방 공기를 벼락처럼 갈랐다. 남편도 며느리도 경찰도 모르는 그녀의 속마음이 이 작은 녹음기에 선명한 음성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며느리는 녹음기를 끈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은 두려움, 조금은 충격, 그리고 아주 조용한 슬픔. 어머님,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작았다. 어머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스스로 무너지듯 흔들렸다. 주방에 서 있는 그녀의 어깨는 갑자기 가볍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었다는 사실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깊은 곳을 찌르는 충격이었다.
어떤 해명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 말은 해명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없어져야 한다. 아들이 산다. 그 말은 단순한 짜증이나 푸념이 아니라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절망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죽냄비가 식었던 자리에서 남겨진 열기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정의 잔열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저 다 듣고 나니까 무섭네요. 그 말은 원망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충격이 묻어나는 솔직한 반응이었다. 어머님은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생각이 먹먹하게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녹음기라는 작은 장치 하나가 이 집의 감정과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녹음기의 내용이 드러난 직후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어머님은 식탁에 앉은 채 손등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상자가 갑자기 열려버린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녹음기를 손에 든 채 무겁게 머리를 떨군 채 주방을 나섰다. 며느리가 문 밖으로 사라진 뒤 전화벨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안을 흔들었다. 어머님은 힘겹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게 나야.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친이었다. 남편 장례식 내내 곁을 지키던 그 친구. 늘 어머님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다. 지금 통화 괜찮아? 그 말에는 묘하게 부담스러운 떨림이 있었다. 어머님은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러나 절친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혹시 며느리가 뭐라도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에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무슨 말인데? 절친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녀석이 주방에 녹음기를 숨겨놨다더라. 네가 절 욕한다고 생각했대. 그 말에 어머님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 저절로 굳었다. 하지만 절친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본론이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내가 말 못한 게 있어. 절친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집 말이야. 어머님의 호흡이 살짝 멈췄다. 그 집이라는 말.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많은 기억들이 흔들렸다. 절친은 말을 이어갔다. 무당한테 들은 얘기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나도 입 닫고 있었지. 그녀는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혼자 짐지고 있는 게 더 무서워 보여서 말해야겠더라. 어머님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절친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렸다. 그 무당이 그랬잖아. 남편이 네 아들 앞길을 완전히 막고 있다고. 어머님의 손등이 차갑게 식었다. 절친은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점괘인 줄 알았지. 그 무당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까 내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그때 들었던 무당의 목소리가 어머님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뭔가를 보아버린 듯한 시선, 낮고 굳은 어조, 서늘한 예언. 절친은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을 기억했다. 무당이 계속 말했잖아. 남편이 돈을 너무 움켜쥐고 있어서 아들이 숨을 못 쉰다. 이러다 아들 죽는다. 그 말 듣고 너 한참을 앉아 울었잖아. 그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날 무당집의 향 냄새, 탁한 실내 공기, 천장 끝에 매달린 붉은 조명들, 그리고
어머니의 손등에 닿았던 절친의 손.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다시 떠올라 목을 조였다. 절친은 낮게 중얼거렸다. 네가 그날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들 걱정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무서웠던 거잖아. 어머님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러나 입술은 굳어 있었다. 말을 꺼내면 그 모든 말이 사실이 되어버릴까 두려운 듯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절친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내 남편 숨겨둔 돈이 그렇게 많다며. 그 돈을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줬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줬잖아.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고 다른 데다 돈 쓰는 것 같고. 그 말은 어머님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절친조차 알고 있던 의심, 고통, 분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한순간에 불어올랐다. 절친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너 그날 무당 말 듣고 한참 앉아 울더라. 아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었지?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도 입술도 손끝도 모두 멈춰버렸다. 그 침묵 속에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절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알아. 너는 남편을 미워했다기보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고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님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남편의 그림자가 남긴 빈자리와 무당의 예언이 남긴 공포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어머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절친이 방금 전까지 들려준 말들이 마치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울렸다. 아들 죽는다. 남편 욕심 때문에 아들 죽는다. 그 말은 며칠 전 무당집에서 직접 들었던 말인데도 다시 들으니 더 깊고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무당의 얼굴이 떠올랐다.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눈동자가 갑자기 커지며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를 표정으로 어머님에게 손짓하던 모습. 처음에는 그저 점집 특유의 과장된 분위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의 등골을 타고 흐르던 싸늘한 감각은 너무도 생생했다. 네 남편이 돈을 너무 움켜쥐고 있어. 이러다 네 아들 숨막혀 죽는다. 애비 욕심이 애를 잡는다. 그때의 공기, 향 냄새, 좁은 방 안을 메우던 축축한 열기까지 모든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 어머님의 목을 조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거리의 불빛은 모두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차 안에서 어머님은 아들 얼굴만 계속 떠올렸다. 남편이 평생 아들에게 해온 말들, 아들이 그 말들을 삼키며 억지로 웃던 순간들. 아빠 그냥 제가 못난 거죠. 제가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빠 말이 맞죠. 어릴 때부터 아들은 왜 그렇게 착하고 참기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라났을까? 어머님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은 한 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었다. 대학 전공도 남편이 정해줬다. 직장도 남편이 이게 좋다며 끌고 갔다. 창업 얘기를 꺼냈을 때도 남편은 비웃었다. 넌 안 돼! 자질이 없어! 내 돈은 내 거다!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들을 아들은 30년 넘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말들이 아들의 자존감과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어머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님은 남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맞서본 적이 없었다.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게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거대한 권력과 고집 앞에서 숨죽이고 살아왔다. 그러나 무당의 말은 달랐다. 그 말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이었고 경고였고 선고였다. 아들이 몇 달 전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서, 늘 피곤해하며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던 얼굴, 밤마다 속을 끓이며 한숨 쉬던 뒷모습,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떠올라 어머님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아들 죽는다는 말이 어머님에게는 단순한 미신이나 위협이 아니었다. 이미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엄연한 삶의 신호였다. 그날 무당집을 나서던 순간 어머님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막연한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마침내 그 새벽 주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지는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다. 어머님은 다시 반복해서 떠올랐다. 무당의 음성은 마치 귓가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끈적하게 되살아났다. 남편이 아들을 맡고 있어. 돈을 절대 안 풀잖아. 욕심이 너무 과해. 이러다 네 아들 죽어. 그 마지막 문장이 어머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아들이 남편에게 억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지켜보며 그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무당의 말은 그 무기력 위에 불을 붙이는 마지막 장작처럼 작용했다. 정말 이 남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는 걸까? 그 질문은 무섭고 금기였지만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날들을 거치며 자라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날 새벽 죽을 끓이던 주방에서 폭발하듯 떠오른 것이다. 불켠 주방, 끓는 냄비, 잠에서 깬 남편의 목소리, 수십 년 동안 고통의 근원이었던 모든 장면이 겹쳐져 흐릿하게 흔들렸다. 다시 떠오른 무당의 말은 결코 지워질 수 없었다. 네 아들 죽는다. 어머님의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장례가 끝나고도 집안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집 곳곳에 남편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했고 그 그림자는 가족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삶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고 속절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 남편의 죽음 이후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상속 문제였다.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작아지고 움츠러들던 아들은 오늘만큼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어디론가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도 분노도 안도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은행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았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었다. 부동산, 주식, 현금성 자산, 해외 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통장. 상담 직원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밀어두며 말했다. 이 계좌가 고인의 주요 자산입니다. 총액은 직원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숫자를 읽었다. 100억 9,300만 원입니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까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아들의 눈이 통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가는 동안 그의 목은 잔뜩 굳어 있었다. 오랫동안 그 숫자를 봐온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었을 뿐, 그러나 아들에게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숫자였다. 아들은 천천히 손을 뻗어 통장을 들었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돈이 마치 절대 넘볼 수 없는 금단의 영역처럼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흘러오지 않았던 부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렇게 한 장의 책자에 담겨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이렇게나.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졌다. 왜 한 번도? 그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배워온 억눌림, 무시, 그리고 씁쓸한 체념이 한꺼번에 올라오자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아들은 결국 통장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들썩였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부가 너무 크고 그 부가 남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행을 나서 집으로 돌아온 뒤 아들은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두었다. 어머님은 그 통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은 오늘 처음으로 아들이 숫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에는 기쁨보다도 혼란이 더 많았다. 평생 누려야 할 풍족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보는 눈빛이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버지 돈이 이렇게 많았어요. 어머님은 답하지 못했다. 눈빛만 흔들렸다.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어머님 옆으로 다가왔다. 조금 전까지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엔 이해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감정까지 조금씩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통장에 적힌 거대한 숫자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어머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이듯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그 말은 축하가 아니었고 따뜻한 위로도 아니었다. 부자에 대한 통쾌함도 복수의 흥분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견디며 살다가 마침내 한계 끝에서 무너져 내린 선택을 이해하는 듯한 묘하고 서늘한 감정의 울림이었다.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이 그녀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자리도 아들의 아픔도 그동안의 세월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말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식탁 위에서 서늘하게 식어버린 죽 냄비가 그려내듯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받아냈다. 은행에서 받아온 하얀 봉투, 그 안에 통장 한 권,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들은 이 집에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로 옳았던 것일까? 식탁 위의 통장만이 묵묵한 대답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